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부터 버스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첫 백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용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밤 10시부터는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인데 택배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 부산은 21도까지 올라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온종일 기승을 부리겠고 주말 내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소식 강영호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28명으로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확진이 14명, 강남 역삼역 관련 확진이 21명 늘었습니다. 일주일간 국내 발생만 100명이 넘는 경우가 4차례나 됐는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2, 3주 내에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적 환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지역이 넓어지면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달간의 새 감염병 예방법 계도 기간이 끝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중점 일반 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의료기관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만 허용되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만 14세 미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계도라며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등에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전 세계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첫 자문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백신을 얼마나, 언제까지 도입할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비공개로 백신 국내 도입을 위한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해 백신 전문가 20여 명에게 자문을 구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간 협상 진행 현황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이 주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어떤 백신을 도입할지 기준을 논의 중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회사를 선정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백신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1,000만 명분, 그리고 개별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 등 전체 인구의 60%인 3천만 명분을 올해 안에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서둘러 화이자 측과 접촉해 선구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미 제약사인 모더나도 이달 말 백신 임상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마스크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더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독감 백신 논란을 겪은 터라 방역 당국도 그리고 시민들도 백신 도입과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효능도 90% 수준일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우그르사힌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는 내년 중순이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 효능 분석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며 모더나의 백신이 90% 안팎의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를 포함해 현재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제품은 10개 정도인데 우그르사힌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는 내년 중순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 number of companies who will publish their results in the coming weeks. We would have a better controlled situation in mid of next year. 효과가 92%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일반인 대상 접종이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계 최대 백신 회사인 인도의 세룸 인스티튜트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4천만의 분량을 미리 생산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과 까다로운 운송 대책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지만 백신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를 놓고선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장 중국 경제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스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선 중일 간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日米安保条約5条の尖閣諸島への適用についてコミットメントそのする旨の表明があり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통화했는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우리가 먼저 9시 통화를 제안했고 일본과의 통화 시각은 그 뒤에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한일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놓고선 중국 견제 의지를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전격 방한 가능성을 다시 띄우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성사될 경우 한중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에볼라 대응을 총괄했던 론 클레인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백악관은 물론 내각에 대한 후속 인선에도 촉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30년 지기 론 클레인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후반 상원의원과 비서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땐 부통령이던 바이든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4년엔 에볼라 대응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President Obama and Vice President Biden have authorized an unprecedented whole-of-government response to the Ebola crisis. And the good news is that we're starting to see some results from that.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속속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도착한 외국 정상들의 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군사 안보 등의 정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지막 뒤집기 구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을 통해 주 정부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선거인단을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뽑아 대선 결과를 뒤집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조차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자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씨는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동업자와 함께 세운 의료재단을 통해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동업자 구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책임 면제 각서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 씨 측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윤 총장 아내의 협찬비리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윤 총장 압박용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중앙지검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야권 신당 창당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중도를 포용하지 않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외 인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보수진영 전현직 의원 모임 마포포럼의 연사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근 야권 재편안으로 제시한 혁신 플랫폼은 신당 창당을 주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대선을 목표로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후보 4명을 뽑는 예비 경선은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결선은 시민 80% 대 당원 20%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 출마 경험이 없는 신인 정치인의 경우 최소 1명은 결선 무대로 올라갑니다. 예비 경선 때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했고 신인 시드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경선룰이 확정됨에 따라 야권의 서울과 부산시장 잠룡들의 출마 선언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어젯밤 전남 여수 앞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리 중이던 음식물이 과열돼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남 여수 율촌면의 한 마을 앞바다에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심폐소생술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하던 음식물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표류 중인 남성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전남 여수 돌산 개동 등대 앞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떨어진 낚싯대를 건지러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금정산의 의상봉 7분 능선에서는 70대 남성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이 남성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현입니다.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 남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 소식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반성을 했다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절대 해서는 안 됐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검찰과 국정원을 질타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의 미립북 근거라던 중국 국경 출입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 가족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 씨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증거까지 위조한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결국 그 사건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모두 내줘 벼랑 끝에 몰렸던 KT가 3차전에서 두산을 완파하고 창단 이래 첫 포스트 시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두산과 KT의 승부는 오늘 저녁 4차전으로 이어집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KT 쿠에바스. 두산 알칸타라의 호투에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승부는 8회에 접어들며 KT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투아웃 1-3루, 4번 타자 유한준의 안타를 두산 김재호가 놓치면서 KT가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두산 포수 박세혁이 공을 빠뜨린 틈을 놓치지 않은 KT가 곧바로 추가점을 올렸고 배정대의 적시타까지 더해 8회에만 5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두산은 8회와 9회 오재원과 김재환이 솔로포를 터뜨리며 추격에 나섰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결국 2대 5로 KT에 패했습니다. 쿠에바스는 8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주는 호투로 탈락 위기에 있던 KT의 귀중한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쿠에바스 선수가 너무 좋은 피칭을 해줘서 초반에 득점을 못 냈지만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단 6년 만에 처음 포스트 시즌에 오른 KT는 3경기 만에 첫 승을 올리며 반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T는 배재성, 두산은 유희관을 선발로 내세운 플레이오프 4차전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첫 검증회의를 엽니다. 예비 후보 10명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증하며 후보군을 좁혀나갈 예정인데 이 추천위 내에서 오늘 검증을 마치자는 입장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최종 후보 2명을 추려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일 양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과 일본의 자매단체 격인 일한의원연맹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협력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그라글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는 미국의 청년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건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인데요. 청년은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마라톤 42.19km를 모두 16시간 46분여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로써 경기 규칙이었던 17시간의 커트라인도 통과했는데요. 경기 도중 넘어져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청년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년이 심장 수술만 2번을 받을 정도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단 건데요. 매일 1%씩 기록을 단축하자란 각오를 가지고 이를 티셔츠에도 새긴 청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쳐 손을 쓸 수 없게 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20여 년 만에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주인공은 80살의 브라질 피아니스트 주앙 카를로스 마틴스인데요. 그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었던 건 생체공학 장갑 덕분이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안으로 곱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 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장치였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그의 엄청난 팬이었던 한 산업 디자이너가 만들어 선물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은 것 같죠. 가수 겸 배우 김연중이 전 여자친구 최 씨와 5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최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연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김 씨가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씨를 맞고소하면서 긴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민사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 씨가 김연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선 최 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다만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영욱이 9년 만에 대중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한데요. 그가 말하는 소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대중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와그라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성지가 있는데요. 이곳처럼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긴 벽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통곡의 벽이 아닌 포옹의 벽입니다. 13살 브래디가 몇 달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아드리는 순간인데요. 할아버지는 암투병 중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래디는 동생 맥스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기다란 기둥 사이를 비닐로 연결하고 양쪽에서 팔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4개 낸 겁니다. 비록 장갑을 낀 채 비닐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데는 충분했다네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튼튼해야 할 도로가 작고 말썽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주차해둔 차가 반쯤 사라져버렸다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주차된 흰색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커다란 싱크홀이 생긴 건데요.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선 15m 높이의 물기둥이 솟구쳤는데요. 뺑소니 운전자가 소화전을 들이받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마치 분수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3시간 동안 뿜어나 복구하는데 애를 먹었다네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인 조 바이든 당선인. 그의 미소를 똑 닮은 가면이 덩달아 인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본 사이타마현의 장난감 가면 제조회사입니다. 푸른 눈동자의 이 가면은 바로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을 본뜬 건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가면을 제작하기 시작한 이 회사. 바이든 가면은 대화와 화합, 치유의 이미지를 고려해 온화하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금발과 표정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요. 10월까지는 둘의 판매량이 비슷했는데 11월부턴 바이든 가면이 다른 캐릭터만큼이나 잘 팔린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서울은 8.7도, 강릉과 부산은 두 자릿수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강릉 19도, 부산 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영서와 광주, 대구에서도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7도, 대전과 대구는 3.3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강릉 19도, 대구 19도, 광주도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중반에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